2022년 2월 24일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군은 예견된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가 72시간 안에 무너질 것이라 확신했지만 공격은 곧 제동이 걸렸습니다. 열악한 보급 체계와 우크라이나의 치열한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단기간의 정역 승리 대신 이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대륙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2025년 현재 사상자는 거의 100만 명에 이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푸른 농촌은 수많은 폭격 구덩이로 파괴되어 1차 세계대전의 전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리우폴과 바흐무트 같은 도시는 피비린내 나는 시가전의 무대가 되었고 80년 전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자주 비교됩니다. 이번 전쟁은 현대전의 잔혹한 실체도 드러냈습니다. 전투는 단순히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 전 세계로 생생하게 퍼져나갑니다. 병사들이 칼과 소총으로 사투를 벌이고 참호 속에서 드론의 폭격을 피해 숨거나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까지 기록됩니다. 일부 드론은 공격 전 의도적으로 병사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프로펠러 소리는 새로운 공포의 상징이 되었고 끝없는 심리적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기술은 전장의 모습을 바꾸었지만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파괴와 고통, 그리고 누가 살아남을지에 대한 질문만 남을 뿐 옳고 그름은 희미해집니다. 그런 혼돈 속에서 양측의 병사들 사이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초자연적 경험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전면 침공은 2022년에 시작되었지만 갈등의 뿌리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의 품위의 혁명.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은 권력 공백을 틈타 크림반도를 점령했습니다. 러시아계 주민 보호라는 명분이었지만 흑해 연안의 전략적 해군 기지를 차지함으로써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이후 러시아군이 크림에 주둔하자 동부와 남부에서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봉기하여 키이우 정부와 충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방의 민간 군사기업 PMC들도 그림자 속에서 러시아 특수부대와 맞섰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전투였지만 많은 이들이 그 배후에 러시아 전개군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 초기 한 민간 군사 계약자, 여기서는 편의상 카스트로라 부르겠습니다. 가 이메일을 통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은밀한 작전의 단면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 전쟁과 얽힌 첫 초자연적 경험담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 중 한 곳에서 보안 계약자로 4년 반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는 항공우주 방위 분야가 주력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 회사가 자체 보안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며 사실상 그 부문이 주요 수익원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단순한 방어 임무만 맡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공격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크림반도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가 그랬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에서 한 계약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는데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파견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무렵 러시아는 민간 군사 계약자 정규군 그리고 표식을 달지 않은 특수부대까지 동원해 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해관계는 있었지만 직접 전투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군사 조직이 우리와 계약을 맺었고 우리는 투입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계약자 대 계약자의 충돌이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상대가 명목상 계약자라 불릴 뿐 실제로는 러시아 정규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팔에 국기를 달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고 곧바로 크림반도 인근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임무를 부여받자마자 곧바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당시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묻곤 합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은 존경할 만했습니다. 적어도 끝까지 남아 싸운 이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훈련 그리고 전투 의지 모두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했고 결국 무거운 짐을 우리가 떠안게 되리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이제는 우리가 차례를 이어받을 때였습니다. 임무 세부사항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저항은 늘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전쟁사를 다룬 책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잘 다뤄지지 않는 또 다른 면입니다. 총성과 폭발 죽음과 고통이 뒤엉키는 순간 그곳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누구든 직접 겪어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교전 직후의 공기는 말 그대로 짙게 응축된 듯 무겁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쟁의 안개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는 쉽게 입 밖으로 내지 못할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숨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하는 동료들이 직접 겪은 일들입니다. 그들이 거짓을 말할 이유는 없었고 그들의 성품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첫 이야기는 제 오랜 친구, 우리가 맵스라 부르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체구가 왜소해 보이지만 사실 미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별명이 맵스인 이유는 누구보다 지도를 잘 읽고 또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작전 중 경로를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어느 날 지휘 통제 부서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그는 무정의로 순찰 부대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젠장, 이 지도들 영어로만 되어 있었으면 좋겠군. 잠깐, 이 지도 언제 인쇄된 거지? 1985년이요. 농담이겠지. 여기는 순찰 62. 현재 북쪽 경로에서 치열한 교전 중이다. 부상자 지원과 추가 화력 지원을 요청한다. 그리고 그 뒤로 완벽한 침묵.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대 62는 2개의 소대총 스피 4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임무는 순찰과 후송이었습니다. 작전 지도에 따르면 오후 2시 45분경 피록시는 무전을 통해 강한 화력지대에 진입 중이며 통신을 끊고 다른 경로를 찾아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겠다 고 보고했습니다. 당시까지는 사상자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7분 뒤인 오후 2시 52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차량 한 대가 지뢰에 의해 파손되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5명 모두 부상을 입었지만 걸을 수는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휘 통제본부는 즉시 다른 부대들과 접촉해 지원 여부를 확인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지원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병력이
너무 멀리 있거나 이미 적의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수차례 재연락을 시도했으나 P292와의 통신은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흐른 오후 5시 9분 마지막 무전이 수신되었습니다. 모두 부상당했고 사망자도 발생했다. 긴급 후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이 지휘부는 추가 병력 약 60명과 우크라이나군 일부를 모아 신속 대응부대 QRF를 편성 즉각 현장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6시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24명 전원이 전사하에 있었고 시신은 넓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겪은 가장 큰 피해이자 비극적인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는 풀리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교전은 오후 2시 45분 무렵 바로 MAPS가 첫 무전을 받았던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총성이 이어진 것은 약 1시간 남짓이었으며 오후 4시 전후에 2개 소대가 매복 공격으로 전멸했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공격이 끝난 뒤, 즉 전투 시작 약 1시간 후에 현장을 확인하러 나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때 몇 명은 아직 살아 있었지만 구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총상과 파편 상처를 입었고 결국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약 20분 동안 머무르며 스프 4명을 모두 확인했고 떠날 때는 이미 전원이 숨져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남습니다. 만약 오후 4시경 전투가 끝났고 주민들이 직접 확인했을 때 이미 모두 사망했다면 오후 5시 9분에 기록된 마지막 무전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이 마지막 무전은 MAPS로 하여금 전투가 최소 2시간은 이어졌다는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시각에는 이미 아무도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지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죠. 혹은 모두가 죽었다고 단정한 것이 거짓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62중대, 물론 실제 명칭은 아니지만 그날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단지 준비된 매복 지점을 모르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24명 모두 희생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교전 중에 대부분의 장비가 파괴됐고 특히 통신 장비는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요. 나중에 확인된 공식 보고에 따르면 누군가가 피를 흘리던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애썼던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현지 주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마지막으로 구급차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였든 우리는 그날 소중한 동료 24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했던 기억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사건입니다. 제가 사건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투입된 부대는 특수임무부대 블리츠. 저희는 그냥 블리츠라 불렀습니다. 임무는 러시아군의 진역을 늦추는 것이었죠. 하지만 늘 그렇듯 우리에게 제공된 지도는 낡고 부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길이나 마을을 발견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GPS는 있었지만 당시의 혹독한 날씨 탓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종이 지도와 지도를 읽는 데 뛰어난 동료 맵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조악한 지도의 상태에 화를 내곤 했습니다. 임무 수행 도중 앞서 나간 정찰팀이 우리로부터 약 800m 떨어진 동쪽에서 40채 정도의 집과 건물이 모여 있는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우리 지도에는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선 부대가 이미 확인했는지 알 수 없었기에 저희는 후퇴하여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제 팀 10명, 그리고 다른 팀 10명이 차량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와 함께 무장을 한 통역병 2명, 영어를 꽤 잘하는 우크라이나 병사들도 동행했습니다. 저희 팀은 남서쪽에서 다른 팀은 북서쪽에서 진입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주유소 약 25채의 주택과 아파트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건물, 그리고 구분하기 어려운 여러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건물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과정에서 민간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히 수색해도 수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거의 온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 있었지만 전투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폭격 흔적도 총탄 자국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마을 사람들이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색을 마무리할 즈음 다른 팀이 한 아파트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품에는 2명의 아이와 개 1마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개는 뼈만 앙상이 남을 정도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즉시 우리 의무병이 응급 조치를 했고, 우리는 방어선을 구축한 뒤 후속 중대가 와서 이들을 후송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들과 개는 안전하게 보내졌고 우리는 다시 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아이들과 개를 발견한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문이 잠겼어. 부수자. 알았어. 딘마 네가 할리건 잡지 물론이지. 좋아. 그럼 우리 들어가게 열어줘. 잠깐만. 너 분명 문이 잠겼다고 했잖아. 맞아. 분명 잠겨 있었는데 잠깐 티. 방금 들었어 목소리. 응, 나도 들었어. 딘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우크라이나어 같았어. 아이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제가 델타 탱고 파파라고 부르려는 다른 팀 소속이었습니다. 탱고와 파파는 건물 안을 수색했고 델타는 뒤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셋은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할리건 툴로 강제로 열 준비를 했는데 그들이 안쪽 걸쇠를 확인하기도 전에 문이 스스로 열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속삭임 같은 소리를. 델타는 그것이 분명 말소리였고 우크라이나어처럼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문 앞을 지키며 지원 인력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인력이 들어갔을 때 거실 옷장 속에서 아이 2명과 개 1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두꺼운 옷가지들 속에 숨어 있었죠. 복도 끝 침실에서는 이미 사망한 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최소 며칠 아마 일주일 전쯤에 숨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처는 심하게 공격당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약 5일 전 그리고 그로부터 2일 뒤 2차례나
대피 부대가 이 마을을 지나갔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아이들이나 여성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후에 밝혀진 것은 일부 대피 부대원이 여성과 아이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시점이 바로 여성이 사망한 시기와 겹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게 가장 강하게 남은 것은 문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셋 모두 분명히 문이 잠겨 있었다고 확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수려는 찰레의 문이 스스로 열렸다는 것이죠. 탱고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차례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항상 성실했고 도덕적이었으며 절대 꾸며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믿습니다. 왜 문이 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엔 그 여성, 살아있든 아니든 은 여전히 아이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려 했거나 우리를 믿고 문을 열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문을 붙잡았다가 이제는 살려낼 수 있다는 희망으로 문을 열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개만 죽고 아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겠지요. 사실 저는 지금도 무엇이 더 끔찍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라드 로켓인가 아니면 이 얼어붙는 추위인가. 플로리다에서 온 제 입장에선 추위가 더 괴롭지만 어쩌면 제 편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폭격은 적어도 피가 끓게 만들잖아요. 야, 너 저기 오크 러시아군들이 은밀히 움직이는 거 안 보여 하냐? 그냥 들개들이야. 우리가 굶주린 게 비단 우리만은 아니겠지. 시간을 거슬러 8년 전 2014년 카스트로가 용병으로 활동하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022년 겨울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시작했을 때 전 세계에서 모여든 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직업적 배경을 지녔지만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연대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 비록 그 수가 수천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 국제여단이라 불리는 이 남녀들은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전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러시아군과 전장에서 자주 맞붙었지만 국제군단의 여러 구성원들 역시 전쟁이 만들어낸 끔찍한 환경 속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전투의 긴장과 피로가 만들어낸 환각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기이해서 단순히 피곤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증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처음으로 그리드 스퀘어 프로젝트에서 함께 공개된 증언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제군단의 한 병사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답게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전투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경험은 도저히 현실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직접 남긴 기록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3일짜리 임무에서 저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배치된 곳은 루한스크 주 국경 근처 작은 마을의 변두리에 있는 낡은 집 한 채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곳은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치 종말을 다룬 영화 속 장면 같았죠. 그 마을에서 멀쩡히 서 있는 건물은 우리가 지키던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폐허와 시신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고
계절은 겨울이어서 눈까지 무겁게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폭격은 끊임없었고 언제 적군이 우회해 들어와 우리를 전멸시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동쪽 방면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우리 이소대가 사살한 러시아군 정찰조 시신 2구를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동료가 기관총으로 제압했는데 나중에 마을의 들개들이 시신을 물어뜯으며 난장판이 된 것을 보고서야 알아챘습니다. 한 시신은 머리가 잘려 내장이 흩어져 있었고 다른 시신은 거의 반으로 찢겨 있었습니다. 총탄 때문이 아니라 들개들의 짓이었습니다. 저는 야시장비 NB로 불탄 지역을 살피던 중 시신 근처에서 2개의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떠올라 길 위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공포에 질렸지만 그 움직임은 위협적이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사람의 영혼 같은 존재가 전쟁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이건 피로와 수면 부족 긴장 탓이다. 야시 장비로 오래 보면 환영이 보일 수도 있다. 나도 예전에 이런 착각을 겪은 적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 출신이었고 늘 이성적이고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도 보이지? 그 순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응, 보여. 내가 쏴야 할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두자. 이제 떠날 시간이 된 거야.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그 2 그림자가 길 위를 스쳐 지나가다가 다시 시신 쪽으로 돌아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은 계속 폭격과 기관총 사격, 그리고 BTR 장갑차와 그라드, 로켓 세례에 시달렸지만 그 외의 이상 현상은 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저는 다시 경계 근무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남쪽 창문이었습니다. 집 옆에는 작은 헛간이 있었고 그 앞에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가 있었습니다. 벽 2개와 지붕 일부만 남아 좁은 골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창문에서 그 골목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러시아군이 숨어 있다. 나나 동료의 머리를 겨눌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열영상 장비에 잡힌 하얀 형체. 검은 배경 속에서 희미하게 떠있는 인체의 모습. 분명 6B47 헬멧 탄창이 달린 장비, 그리고 저를 향해 겨눈 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열 신호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흑열 모드 블랙 하트를 켜둔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검은색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순백색으로 보였죠. 공기보다도 차갑게. 더 소름 끼친 건 그의 입에서 단 한 줄기의 숨결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혹시 특수 방한복이나 위장 장비 때문일 거라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까운 거리라면 분명 그의 입김이 보였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반가쇠를 당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주목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환영을 향해 총을 쏜 탓에 우리 팀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상하게 차가운 러시아 군인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밤이 너무 어두워 NVG로는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총구를 제 쪽으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폭격이 시작되자 저는 잠시 폭발이 일어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시 골목 쪽을 바라봤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와 교류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제가 본 장면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죽은 두 러시아 병사는 아직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한 채 무의미한 정찰 임무를 끝내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골목에서 제가 본 군인의 모습은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지 못한 영혼 분노와 절망 속에서 복수를 꿈꾸던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떠도는 불쌍한 홀령 말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카스트로가 예전에 이메일로 제게 했던 말입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전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면 반드시 무언가가 남는다. 총성과 폭발음 절규 목숨과 몸이 사라지는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을 리가 없다. 마찰이 열을 만들고 흐르는 물이 힘을 만들고 바람이 움직임을 만든다. 그렇다면 전쟁의 폭력과 죽음 역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적어도 무언가를 키워내는 것이 아닐까. 그 말은 흥미로운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과학적 원리를 빌려 초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끔찍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전쟁처럼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다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전쟁은 잔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수많은 전쟁이 그러했듯 언젠가는 이 땅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도시와 마을은 재건될 것이고 살아남은 이들은 부서진 삶을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전쟁을 뒤로 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죽은 이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마 언젠가 당신과 내가 함께 그 답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